혹시 해외에 있는 가족이나 친구한테 돈 보내보신 적 있으세요? 아마 그 높은 수수료랑 또 며칠씩 걸리는 시간 때문에 좀 답답했던 경험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실 거예요. 저도 예전에 동생한테 생활비 보내주다가 수수료 보고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거의 뭐 밥 한 끼 값이 그냥 사라지더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이 모든 과정을 거의 즉시 그리고 훨씬 저렴하게 해결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바로 그 지점이 오늘 저희가 좀 깊게 파고들 이야기의 시작점이에요. 미국의 되게 큰 핀테크 기업이죠. 소파이가 바로 이 오래된 문제를 풀기 위해서 아주 흥미로운 기술을 하나 꺼내 들었거든요. 아, 소파이, 네, 그 중심에 바로 비트코인이 있습니다. 비트코인이요. 보통 투자의 대상으로만 생각했는데 송금에 쓰인다는 게 좀 신기하네요. 맞아요. 근데 이게 단순히 비트코인으로 송금한다, 뭐 이런 간단한 얘기는 아니고요. 오늘 우리가 주목할 진짜 핵심은 이 사건이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의 역할 자체를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그리고 금융시장 전체에 어떤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지에 대한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지금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이라는 겁줄을 깨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금융 시스템의 혈관 역할을 하기 시작하는 그런 역사적인 순간을 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와, 금융 시스템의 혈관이라니 스케일이 엄청난데요. 그럼 이 이야기의 주인공인 소파이, 이 회사부터 좀 자세히 알아봐야겠어요. 요즘 정말 무섭게 성장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성장세가 정말 대단합니다. 자료를 좀 보니까 2025년 조정 순수이익이 전년 대비 무려 38%나 급증했어요. 38%요? 네. 보통 이 정도 규모의 기업이 이런 성장률을 보이는 건 정말 이례적인 일이거든요. 시장에서 얼마나 빠르게 영향력을 키우고 있는지 보여주는 거죠. 와, 38%면 진짜 엄청난 수치네요. 그런데 수입뿐만 아니라 사용자 수도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면서요? 바로 그 점이 중요해요. 2025년 마지막 3개월, 그러니까 한 분기 동안에 신규 고객이 100만 명이나 늘었어요. 100만 명이요? 한 분기에? 네. 그래서 총 고객 수가 이제 1,370만 명에 달한다고 해요. 고객이 이렇게 몰려든다는 건 뭐랄까, 소파이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시장에 간지러워하던 부분을 정확히 긁어주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단순히 기존 은행 업무를 그냥 앱으로 옮겨놓는 수준을 넘어서서 사람들이 진짜 원하는 걸 해주고 있다는 거군요. 맞아요. 소파이의 진짜 무서운 점은 거기에 있어요. 기존 금융 서비스를 디지털로 바꾸는데 그치지 않는다는 거. 완전히 새로운 기술을 접목해서 시장의 규칙 자체를 바꾸려고 하죠. 이번 국제 송금 서비스가 바로 그 대표적인 사례고요. 낡은 시스템을 조금 고치는 게 아니라 아예 바른 트랙에서 새로운 해결책을 들고 나온 거예요. 그 완전히 다른 트랙이라는 말이 흥미롭네요. 기존 시스템을 개선하는 게 아니라 아예 다른 길을 택했다. 그 새로운 해결책의 심장부에 바로 비트코인이 있는 거고요. 네, 바로 라이트스파크라는 회사와의 파트너십을 통해서요. 라이트 스파크요. 네. 이 회사는 전 메타, 그러니까 예전 페이스북의 임원이었던 데이비드 마커스가 설립한 결제 전문 스타트업입니다. 뭐 금융과 기술 분야의 거물이 이끄는 곳이죠. 소파이가 이들과 손잡고 앱 안에서 30개국 이상으로 돈을 빠르고 저렴하게 보낼 수 있는 서비스를 시작한 겁니다. 들어보면 그냥 편리한 해외 송금 서비스 같은데 이게 왜 그렇게 혁신적이라는 건지 아직은 감이 잘 안 와요. 사용자 입장에서는 그냥 앱에서 미국에 있는 제가 달러를 보내면 멕시코에 있는 가족이 패송을 받는 거잖아요. 맞아요. 사용자 경험은 그렇게 극도로 단순하게 설계됐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미국에서 멕시코에 있는 가족에게 100달러를 보낸다고 해볼게요. 소파이 앱에서 송금 버튼 누르고 100달러 입력하면 정말 몇 분 안에 멕시코 가족의 은행 계좌로 현지 통화인 캐소가 딱 들어와요. 사용자는 비트코인이라는 단어조차 볼 필요가 없죠. 잠깐만요. 여기서 궁금한 게 생겨요. 그렇게 간단하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뒤에서 뭔가 엄청 복잡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도대체 어떻게 달러가 순식간에 페소로 바뀌어서 다른 나라 계좌에 꽂히는 거죠? 좋은 질문입니다. 바로 그 단순함의 이면에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져요. 기술적인 과정을 좀 뜯어보면 이렇습니다. 사용자가 보낸 달러는 아주 짧은 순간에 비트코인으로 전환돼요. 아, 비트코인으로요? 네. 그리고 그 비트코인이 라이트닝 네트워크라는 기술을 통해 멕시코로 전송되죠. 전송이 완료되면 그 비트코인은 다시 현지 통화인 페소로 즉시 전환돼서 최종 수취인의 계좌로 입금되는 겁니다. 이 모든 과정이 거의 실시간으로 이루어져요. 라이트닝 네트워크요. 이름만 들어서는 무슨 기술인지 전혀 모르겠는데요. 그냥 비트코인으로 보내면 되는 거 아닌가요? 왜 굳이 이 네트워크가 필요한 거죠?
비트코인은 원래 설계상 10분에 한 번씩만 거래 장부가 업데이트돼요. 전 세계의 수많은 거래를 실시간으로 처리하기엔 너무 느리죠. 10분이요? 너무 느리네요. 네, 마치 왕복 2차선 도로로 서울 같은 대도시의 교통량을 감당하려는 것과 같아요. 라이트닝 네트워크는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 기존 도로 위에 8차선 고속도로를 새로 깐 것과 같은 레이어 2 기술이에요. 본선 도로의 교통체증을 피해서 고속도로로 싱싱 달리는 거죠. 덕분에 훨씬 빠른 속도와 거의 0에 가까운 비용으로 거래를 처리할 수 있게 된 거고요. 이제 좀 이해가 되네요. 근데 또 다른 질문이 있어요. 달러를 비트코인으로 바꿨다가 다시 페소로 바꾼다고 하셨는데 그 정말 짧은 순간에 비트코인 가격이 폭락하면 어떡하죠? 변동성이 워낙 크잖아요. 보내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 손해를 볼 위험은 없나요? 정말 예리한 지적이세요. 그게 바로 이 기술의 핵심 과제 중 하나죠. 라이트스파크 같은 회사들은 이 변동성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서 거래가 일어나는 즉시 환전이 이뤄지도록 시스템을 설계해요. 비트코인을 보유하는 시간을 수초 이내로 최소화해서 가격 변동에 노출될 위험 자체를 거의 없애는 거죠. 보유 시간을 극단적으로 줄이는 거군요. 네, 일종의 금융적인 완충 장치를 두고 사용자는 전혀 위험을 느끼지 못하게 만드는 기술. 그게 핵심 경쟁력인 셈이에요. 그렇군요. 사용자 모르게 뒤에서 정말 엄청난 기술들이 움직이고 있었네요. 알겠습니다. 기술은 이해가 되는데 한 가지 근본적인 의문이 남아요. 왜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하죠? 기존의 그 스위프트망, 지금 은행들이 국제 송금에 쓰는 수십 년 된 통신망 말이죠. 이게 문제가 있긴 했지만 그래도 수십 년간 잘 돌아가던 시스템이잖아요. 이걸 바꾸려는 동기가 뭘까요? 바로 시장의 크기와 그 안에 숨겨진 비효율성 때문입니다. 국제 송금 시장의 규모는 정말 상상을 초월해요. 예를 들어 2024년 한 해에 미국에서 인도로 보내진 돈이 약 380억 달러, 우리 돈으로 50조 원이 넘어요. 50조요? 와. 네, 이건 단 두 국가 간의 거래량일 뿐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이 숫자는 천문학적으로 커지죠.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크군요. 그런데 이 거대한 시장은 말씀하신 스위프트망을 기반으로 하는데 이게 사실 여러 은행을 거치고 또 거치는 복잡하고 낡은 구조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높은 수수료와 몇 주일씩 걸리는 시간이 발생하는 거예요. 소파이는 바로 이 비효율적인 지점을 정확히 파고드는 거죠. 더 빠르고 더 저렴하게 라는 가치는 누구에게나 매력적이니까요. 맞아요. 그건 거부할 수가 없죠. 소파의 입장에서는 기존 금융 시스템에 불만 있던 고객들을 싹 끌어올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되겠네요. 앞으로 투자자들도 이 서비스의 성장세를 정말 눈여겨보겠어요. 당연하죠. 하지만 이 이야기의 진짜 주인공은 소파이를 넘어 비트코인 자체의 변화일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비트코인 가격이 지난 10년간 17,000%나 올랐어요. 17,000%요? 네, 이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비트코인은 그저 가격이 오르내리는 투기적 자산이나 디지털 금으로만 여겨져 왔죠. 비트코인으로 커피 사 마실 수 있냐는 질문이 항상 따라다녔고요. 그렇죠. 실생활에 쓸모가 있느냐에 대한 비판이 늘 있었죠. 그런데 소파이의 이번 시도는 비트코인이 바로 그 실생활의 문제를 해결하는 구체적인 결제 메커니즘으로 진화하고 있음을 명확하게 증명하는 사례예요. 드디어 비트코인의 기반 기술이 가진 잠재력이 실용적인 형태로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와, 그러니까 투기 수요가 만든 모래성이 아니라 실제 사용 가치라는 벽돌로 성을 쌓기 시작했다. 이런 의미로 들리네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그리고 그게 중요한 이유는 이런 실질적인 유용성에 기반한 수요가 늘어날수록 장기적으로 비트코인의 가치를 더 안정적으로 뒷받침하는 동력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라이트닝 네트워크가 뭔지 몰라도 돼요. 그저 하랑하는 사람에게 더 빠르고 저렴하게 돈을 보낼 수 있다면 그 서비스를 쓸 거고 그 과정에서 비트코인 네트워크는 더 활성화되는 거죠. 근데 궁금한 게 있어요. 소파이는 비트코인을 선택했지만 사실 이 해외 송금 문제를 풀려는 시도가 처음은 아니잖아요. 리플 같은 다른 암호화폐도 있고 요즘엔 달러랑 연동되는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던데요. 소파이가 택한 이 방식이 다른 방법들이랑 비교해서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아주 좋은 포인트입니다. 경쟁자들이 있죠. 리플 같은 경우는 은행 간의 빠른 정산을 목표로 설계된 좀 더 중앙화된 시스템에 가깝고요.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 같은 법정 화폐의 가치를 고정시켜서 변동성을 없앤 디지털 화폐죠. 둘 다 유효한 접근법이에요. 하지만 소파이가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택한 건 특정 회사나 발행 주체에 의존하지 않는 가장 탈중앙화된 네트워크 위에서 혁신을 시도한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요. 비트코인이라는 가장 강력하고 안전한 블록체인 위에서 속도와 비용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라 장기적인 확산성이나 보편성 면에서 좀 다른 길을 가는 거죠. 아, 철학의 차이군요. 네. 어느 방식이 최종 승자가 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지금 여러 플레이어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이 거대한 시장을 공략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흥미네요. 혁신에도 여러 가지 길이 있다는 거군요. 하지만 이렇게 혁신적인 시도라고 해도 가는 길이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분명히 넘어야 할 산도 많을 텐데요. 가장 큰 어려움은 뭘까요? 역시 가장 큰 허들은 규제 문제일 거예요. 지금 각국 정부와 금융당국은 암호화폐를 이용한 자금 이동을 어떻게 감독하고 규제할지 아직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거든요. 자금 세탁 방지 AML이나 테러 자금 조달 방지 CFT 같은 이슈들을 어떻게 이 새로운 기술에 적용할지가 관건이죠. 아, 규제 문제. 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확장성 문제예요. 지금은 소파이 같은 일부 기업들이 사용하지만 만약 웨스턴 유니온 같은 전통적인 거대 송금 기업의 거래량 전체가 이 네트워크로 몰린다면 과연 감당할 수 있을지 기술적인 검증도 계속 필요할 거고요. 그렇군요. 혁신이라는 게 단순히 기술 개발로 끝나는 게 아니라 기존 시스템과의 충돌, 규제와의 조율 같은 복잡한 문제를 다 풀어야 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시도들이 더 대단하게 느껴지는 거고요.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정말 흥미로운 그림이 그려지네요. 핀테크 기업 소파이가 비트코인 라이트닝 네트워크라는 최신 기술을 무기로 수수료와 시간이라는 고질적인 문제를 가진 거대한 국제 송금 시장에 도전장을 내민 거군요. 맞습니다. 이 움직임은 사용자에게는 더 나은 서비스를, 소파이에게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그리고 비트코인에게는 투기 자산을 넘어서 실용적인 금융 인프라로서의 가능성을 활짝 열어주는 여러모로 의미 있는 전환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기술은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실제 문제를 해결할 때 비로소 그 가치를 증명하는 것 같네요. 소파이의 사례가 바로 그걸 보여주고요. 특정 금융 분야의 문제를 해결하는 구체적인 사례를 확인했잖아요. 그렇다면 이 기술이 앞으로 개인 간의 소액 결제나 기업 간의 대규모 거래처럼 우리가 아는 다른 모든 금융 서비스에는 또 어떤 혁신을 가져올 수 있을까요? 그리고 기존의 거대한 금융 시스템은 이러한 파괴적인 변화의 물결에 과연 어떻게 대응하게 될지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정말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